가평의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정씨 가문의 대저택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경외심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화려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저택은 조용하고 쓸쓸했다. 5년 전 정씨 가문의 주인인 정현우 회장의 아내 윤지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로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윤지원이 돌아왔다. 깜빡거리는 가로등 아래 젖은 머리를 늘어뜨린 그녀는 셰문 앞에 서 있었다. 흙먼지가 낀 초인종을 망설이다가 손을 뻗어 3번 두드렸다. 쿵, 쿵, 쿵. 저택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만이 깜빡였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정현우는 무심히 차를 마시다가 낯선 소리에 미간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정현우는 한동안 몸을 굳힌 채 말을 잃었다. 지원이. 그의 목소리는 놀람과 두려움이 뒤섞여 떨렸다. 윤지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싸늘하고 그 안에는 깊은 원망이 깃들어 있었다. 잘 지냈어?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다. 정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년 동안 그녀를 잊으려 애썼던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다. 그녀가 사라졌던 그날 밤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뒤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무슨 일인가요? 부드러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강하은이었다. 전정씨 가문의 며느리이자 현재는 정현우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하은은 계단을 내려오다가 문 앞에 서 있는 지원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머니? 하은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윤지원은 하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떨리더니 이내 강한 분노가 그 안에 피어올랐다. 왜 내가 이 집에 있니? 지원은 쏘아붙였다. 하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듯했다. 정현우는 급히 끼어들었다. 들어와. 밖에선 얘기할 수 없어. 그 말에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세 사람은 묵직한 긴장감 속의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윤지원은 소파 끝에 앉아 강하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은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손을 모았다. 설명해봐. 윤지원은 냉정하게 말했다. 정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설명을 시작했다. 하은이 민준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준이 사고로 사망했고 이후 하은은 집안의 보호를 받기 위해 이 집에 남게 되었다고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하은은 법적으로 정현우와 혼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지원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얼굴에는 감정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보호. 지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정말 그게 이유야. 정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가렸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약했다.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민준이는 어디 있어? 정현우와 하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일렁였다. 민준이가 죽었다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하은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민준 오빠를 죽이지 않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무언가가 우리를 망가뜨렸어요. 윤지원은 하은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순간 하은의 눈 속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때였다. 거센 바람이 문을 흔들었고 멀리서 천둥이 울렸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집 안에서도 또 다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윤지원은 자신의 방 대신 거실 한켠에 앉아 있었다. 오래된 저택의 벽은 삐걱거리며 작은 소리들을 내고 밖에서는 나뭇가지가 창문을 두드렸다.
지원은 차가운 커피잔을 손에 쥔 채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가 사라지기 전날 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무언가를 고백하려 했다. 그는 무서워했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 제대로 듣지 못했다. 엄마, 나 큰일을 알아버렸어. 그것이 민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후 그녀는 사고를 당했다. 모두가 사고라고 했지만 지금 지원은 의심했다.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은 아닐까? 민주는 무엇을 알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죽었는가? 지원은 차가운 거실에서 조용히 다짐했다. 진실을 찾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비가 내리던 다음 날 아침, 정씨 가문의 저택은 고요했다. 비바람에 젖은 대지 위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나무들은 무겁게 축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저택 안의 공기는 전날보다 훨씬 무거웠다. 윤지원은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그녀는 저택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작은 변화를 찾아냈다. 오래된 벽난로 옆에 새로 깔린 카페트, 창고문에 덧칠된 페인트 자국, 그리고 지하로 이어지는 문이 더 튼튼한 자물쇠로 잠겨있는 것을 발견했다.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웠다. 이 집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정연우는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페이지는 한 장도 넘어가지 않았다. 강하은은 조용히 죽을 뜨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 저녁에 가족 모임을 갖자. 정연우가 말했다. 지원, 내가 돌아왔으니 모두 모여야지.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순순히 대답했다. 네, 아버님. 지원은 그들의 눈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정연우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운 외피를 씌운 강압이 묻어 있었고 하은의 태도는 공포에 가까웠다. 그녀는 알았다. 이 집의 중심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커다란 균열이 있다는 것을. 오전 내내 지원은 하은을 찾았다. 마침내 그녀는 오래된 온실에서 하은을 발견했다. 하은은 시든 화초들 사이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다. 하은아, 지원이 부드럽게 불렀다. 하은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하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지원은 천천히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해줘야 해. 하은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준 오빠는 죽기 전 무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는 누군가를 믿지 못했어요. 가족 중 누군가를요. 지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구였니?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수아 언니와 아버님. 지원은 숨을 삼켰다.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듣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민준 오빠는 아버님이 가문의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아 언니도 함께였어요. 그들은 오빠를 위협했어요. 지원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아들, 정민준. 착하고 정의로웠던 그 아이가 가족의 탐욕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인가. 그럼 사고는. 지원이 입을 떼자 하은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저는 확신해요. 하은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다. 오빠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날 오후 지원은 몰래 저택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는 정연우가 가장 아끼는 공간이었다. 오래된 가죽 소파와 유리 찬장이 늘어선 이곳은 외부인은 쉽게 발을 들일 수 없는 곳이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보았다. 봉인된 서류함, 잠긴 서랍, 그리고 책장에 꽂힌 가짜 책들 사이에서 그녀는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비밀번호를 몰랐지만 지원은 몇 가지 조합을 시도해보았다. 결혼기념일, 민준의 생일, 가문의 창립일. 몇 번의 실패 끝에 금고는 가볍게 철컥하고 열렸다. 안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다. 지원은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파일을 꺼냈다. 안에는 여러 장의 계약서, 해외 비자 복사본, 그리고 거액의 돈이 오간 내역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거기에는 분명 정연우와 박준호 변호사의 서명이 있었다. 지원은 파일을 꽉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선 범죄였다.
저녁이 되자 예정된 가족 모임이 열렸다. 식탁 위에는 화려한 음식이 차려졌지만 누구도 진심으로 음식을 입에 대지 못했다. 정현우는 건조한 목소리로 근황을 묻고 수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지원은 침묵을 지키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지원, 이제는 모든 걸 잊고 가족으로 돌아와야 해. 정현우가 말했다. 가족. 지원은 조용히 되뇌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가족이 한 일을 먼저 바로잡아야겠지. 정현우와 수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하은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떨구었다. 지원은 가방에서 금고에서 꺼낸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보면서도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정현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파일을 바라보았다. 수아는 아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어디서 이걸? 정현우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모든 걸 알아. 그리고 진실을 밝힐 거야. 식탁 위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바깥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사이로 지원의 결심만이 더욱 또렷해졌다. 이 집의 거짓을 끝낼 것이다. 윤지원이 저택을 뒤흔든 그날 밤 이후 정씨 가문은 침묵 속에 휩싸였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지만 내부에서는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다. 강하은은 방으로 돌아온 후에도 숨을 고를 수가 없었다. 식탁 위에 던져진 그 파일들, 정현우와 정수아의 굳은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지원의 단호한 태도. 모든 것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창밖에서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하은은 책상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모든 것은 5년 전, 정민준이 죽던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5년 전, 하은은 정민준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민준은 그녀에게 따뜻하고 성실한 남편이었고 가문을 이끌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한 지 채 6개월도 안 되어 민준은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공식적으로는 비 오는 밤길에서 차량 전복 사고로 사망했다고 발표되었다. 하지만 하은은 그날 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준은 극도로 불안해 보였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망설였고 하은에게만 알게 모르게 힌트를 남겼다. 하은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꼭 살아남아야 해. 그것이 민준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민준의 장례식은 차갑고 형식적이었다. 정씨 가문의 친척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었지만 하은은 그들의 눈빛에서 이상한 냉기를 느꼈다. 위로보다는 경계, 슬픔보다는 계산이 깃들어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하은은 본가로 돌아가려 했지만 정현우가 막아섰다. 이 집에 남아야 한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이제 정씨 가문의 사람이니까. 하은은 거부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조차도 손을 놓았다. 그들은 정씨 가문의 권력과 재산을 두려워했고 딸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하은은 정씨 저택에 남았다. 처음에는 민준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변질되었다. 정현우는 점점 하은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보호자처럼 굴었지만 점차 그녀에게서 다른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결국 하은은 법적으로 정현우와 혼인 관계를 맺을 것을 강요받았다. 내가 떠나면 가문은 무너진다. 그는 말했다. 민준도 그걸 원치 않을 것이다. 하은은 울면서 거부했지만 결국 모든 출구가 막혔다. 결혼은 비공개로 조용히 진행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문만 무성할 뿐 진실을 알지 못했다. 하은은 매일매일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 살아야 했다. 그녀는 민준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무력감과 혐오가 그녀를 짓눌렀다. 현재로 돌아와 하은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앨범을 열었다. 앨범 속에는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신혼여행, 첫 생일, 겨울 눈밭에서 찍은 사진까지. 하은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오빠, 나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다. 문득 책장 뒤편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주워 읽었다. 거기에는 민준의 필체로 짧게 메모가 적혀 있었다. 진실은 지하에 있다. 민준. 하은은 숨을 삼켰다. 지하. 저택 지하에는 오래된 저장고가 있었다. 평소엔 사용하지 않았고 출입도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다. 하은은 결심했다. 민준이 남긴 마지막 단서를 따라 지하로 향하겠다고. 그날 밤 하은은 몰래 움직였다. 모든 불이 꺼진 저택을 조심스럽게 지나 지하로 향하는 계단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무거운 철문이 있었다. 철문은 튼튼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하은은 열쇠를 알고 있었다. 정현우가 항상 소중하게 간직하던 열쇠꾸러미 중 하나, 그의 사무실 서랍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몰래 복사해두었던 열쇠를 꺼냈다. 철컥. 철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하은은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는 어둡고 축축했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과 부식된 가구가 방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하 깊숙한 곳, 오래된 금고가 있었다. 하은은 가까이 다가갔다. 금고 위에는 낡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민준이 남긴 자료였다. 거기에는 정현우와 정수아가 서명한 불법 계약서,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 내역, 그리고 민준을 감시하던 정황을 찍은 사진까지 담겨 있었다. 하은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민준은 이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살아남은 하은의 몫이었다. 하은은 봉투를 품에 꼭 안고 계단을 다시 올라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민준과 함께했던 약속, 진실을 밝히겠다는 다짐.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었다. 저택 위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하은의 마음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강하은은 지하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왔다. 온몸은 땀과 비로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이 자료들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정씨 가문의 탐욕과 배신을 폭로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였다. 하지만 문제는 하은이 이 자료를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만약 정현우나 정수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아마 목숨조차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방문을 잠갔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숨죽여 앉아 하은은 다시 한번 봉투 안의 자료들을 꼼꼼히 살폈다. 각종 비자금 거래 명세서, 불법 투자 문서,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의 죽음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감시 사진들. 모든 것이 여기 있었다. 이제 하은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였다. 도와줄 사람. 다음 날, 하은은 조심스럽게 경찰서로 향했다. 마을 경찰서장은 김석진 경위였다. 그는 예전부터 가평에서 소문난 강직한 인물로 권력과 돈에 흔들리지 않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하은은 작게 숨을 고르고 경찰서 문을 밀어 열었다. 김석진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강하은 씨.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도와주세요. 석진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따라오세요. 그들은 사무실 안쪽 녹음 장치가 없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하은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정씨 가문에 대한 증거입니다. 민준 오빠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증거도 있어요. 석진은 봉투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자료를 살폈다. 파일을 넘기던 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이건... 석진은 중얼거렸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군요. 하은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해야 해요. 하지만 전 혼자서는...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겁니다. 정씨 가문은 가평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은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민준 오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해요. 석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같이 합시다. 하은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며칠 동안 하은과 석진은 비밀리에 움직였다. 자료를 복사하고 은밀하게 언론사에 정보를 흘리고 법원에 정식 고발장을 준비했다. 그 사이에도 저택 안에서는 긴장감이 점점 높아졌다. 정현우는 하은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정수아는 종종 그녀의 방 앞을 서성였다. 하은은 숨을 죽이고 버텼다. 시간이 필요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까지.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다. 어느 날 밤 하은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던 길목에서 누군가가 뒤에서 덮쳤다. 비명조차 지를 틈 없이 그녀는 거칠게 끌려 지하로 향하는 비상구 쪽으로 밀쳐졌다. 감히 어디서 기어나와. 낯익은 목소리였다. 정수아. 하은은 힘겹게 몸을 비틀며 물었다. 왜 이러는 거야, 수아 언니? 정수아는 이성을 잃은 얼굴로 소리쳤다. 내가 뭘 봤는지 몰라도 우리 가문을 망칠 순 없어. 너 따위가 무슨 권리로. 하은은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민준 오빠를 죽인 것도 언니지. 정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짧은 침묵이 곧 답이었다. 그건. 수아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내가 몰라야 할 일이었어. 하은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나는 모르는 척할 수 없어. 순간 수아가 다시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하 비상구 쪽에서 누군가가 뛰어들어왔다. 멈춰. 김석진 경위였다. 그는 총을 꺼내 정수아를 향해 겨눴다. 당장 물러서. 수아는 멈칫했다가 결국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하은은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석진은 급히 달려와 하은을 부축했다. 괜찮아요. 하은 씨, 이제 끝났어요. 정수아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며칠 뒤 정현우 역시 탈세와 배임,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뉴스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졌다. 가평정 씨 가문 몰락, 탐욕이 부른 비극, 민준 사건 재조명. 언론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하은은 그 모든 소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야 겨우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있었다. 민준이 남긴 마지막 메모. 진실은 지하에 있다. 그 약속을 그녀는 지켰다. 정수아의 체포와 함께 정씨 가문의 몰락은 현실이 되었다. 언론은 매일같이 정씨 가문의 비리를 보도했고 가평은 물론 서울까지 온 나라가 이 사건으로 술렁였다. 강하은은 모든 소란을 멀리한 채 작은 고시원방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저택을 나온 이후 그녀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고요했다. 민준의 이름이 복권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는 이 싸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강하은 씨, 정현우 회장이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김석진 경위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하은은 망설였다. 그 남자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겠어요. 구치소 접견실. 철창 너머로 앉아있는 정현우는 예전과 달리 초췌한 몰골이었다. 단정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권위로 가득 찼던 눈빛에는 피로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은은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하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민준 오빠를 죽인 당신들을 세상에 드러낸 것. 그게 제 승리라면, 네. 정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너도 결국 가문의 피를 부정할 수 없을 거다. 돈, 권력, 명예. 내가 지금 발버둥 친다 한들 세상은 변하지 않아.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도 변할 거예요. 민준 오빠가 꿈꿨던 세상처럼. 정현우는 그녀를 조롱하듯 쳐다봤다. 순진하군. 하지만 하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무엇을 믿든 상관없어요. 저는 앞으로를 살아갈 겁니다. 민준 오빠와 약속했으니까. 정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은은 돌아서서 접견실을 떠났다.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뒤를 때렸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인연을 끊어내는 듯했다. 그날 저녁, 하은은 가평 읍내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카페 안에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김석진 경위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생각보다 담담하시네요. 하은은 잔을 들어올리며 미소 지었다. 끝났으니까요. 아니, 이제야 시작하는 걸지도 모르죠.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수아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불법 자금 세탁, 살인교사, 민준 씨에 대한 감시까지. 정현우는요? 그는 아직 일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으니 곧 무너질 겁니다. 하은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석진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민준 씨가 남긴 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을 찾는 것.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겠네요. 며칠 후 법원은 정 씨 가문의 자산 몰수 결정을 내렸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부와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정 씨 저택도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갔다. 하은은 저택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러 갔다. 낡은 대문, 무너진 벽, 텅 빈 정원. 그곳에는 더 이상 따뜻한 기억도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은은 저택 앞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잘 가, 민준 오빠.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등을 돌려 걸어 나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서울. 하은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작은 원룸을 얻고 동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되어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싶었다. 밤에는 틈틈이 공부를 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민준과 함께 나눴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고 싶어. 민준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하은은 이를 악물고 다시 책을 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한 달 후, 하은은 시험에 합격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조용히 축하했다. 작은 케이크 하나와 촛불 하나. 그녀는 초를 끄기 전 속으로 소원을 빌었다. 나 자신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촛불을 껐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하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피어나고 있었다. 민준과의 추억은 슬픔이 아니라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녀를 짓누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서울의 겨울은 매서웠다. 바람은 날카롭게 골목을 파고들었고 밤이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러나 강하은의 마음은 오히려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시험에 합격한 이후 하은은 사회복지센터에서 정식으로 일을 시작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만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작은 손길을 내미는 일.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하은은 진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은이 일하는 센터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모였다. 폭력으로부터 도망쳐온 젊은 여성들,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족들, 갈 곳 없는 노인들. 하은은 그들의 사연을 들으며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은 하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 역시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상처를 숨기지 않고 껴안을 수 있었다. 민준이 남긴 말처럼 상처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어느 날 센터에 한 노부부가 찾아왔다. 할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었다. 하지만 생활은 공공했다. 하은은 그들의 사연을 듣고 시청 복지과에 지원을 요청하는 서류를 정성껏 작성해 주었다. 며칠 뒤 보조금 승인이 났다는 소식이 왔을 때 할머니는 하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한테도 아직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은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제가 아니라 할머니가 스스로 지켜낸 거예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은은 그 어느 때보다 뿌듯했다. 민준도 분명 어딘가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모든 날이 평온한 것은 아니었다. 가끔씩은 하은도 버거운 감정에 휩싸였다. 어느 추운 겨울밤,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을 때 문득 외로움이 몰려왔다. 민준과 함께 보냈던 따스한 기억들, 그가 웃던 얼굴, 그가 남긴 말들, 모든 것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하은은 소리 없이 울었다. 오빠, 너무 보고 싶어.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에 잠기지 않았다. 눈물이 마를 때쯤 하은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도 나는 살아야 해. 그리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왔다. 거리는 꽃으로 물들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하은도 새로 이사한 작은 원룸에 화분 하나를 들였다. 창가에 놓인 작은 들국화. 그 꽃은 바람에도 쉽게 꺾이지 않고 묵묵히 피어 있었다. 하은은 들국화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어느 토요일, 하은은 오랜만에 가평을 찾았다. 정씨 저택이 있던 자리는 이제 허허벌판이 되어 있었다. 저택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했다. 하은은 잔디밭에 서서 한참 동안 주변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고 먼지가 흩날렸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하은은 민준을 향해 조용히 기도했다. 오빠, 나 괜찮아. 나 정말 괜찮아.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함이 흘러넘쳤다. 가평시청 옆 작은 도서관에서 하은은 민준을 기리는 작은 코너를 발견했다. 정민준 기념 코너. 사회에 헌신한 그의 정신을 기려 도서관 측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공간이었다. 사진 속 민준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하은은 조용히 사진 앞에 한 송이 들국화를 놓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고마워, 오빠.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지나 이제야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하은은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차창 너머로 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하은은 눈을 감고 속삭였다. 나 앞으로 더 많이 웃을게. 며칠 뒤 센터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김석진 경위였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합격 축하 선물입니다. 하은은 놀라 웃었다. 이제야 봤네요. 석진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바빴잖아요. 나라를 구하느라. 둘은 함께 웃었다. 하은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작은 노트와 펜 세트가 들어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기록하라는 뜻입니다. 석진의 말에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하은은 그 노트의 첫 페이지를 열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단 한 문장을 썼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짧지만 모든 것을 담은 문장이었다. 봄은 빠르게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왔다. 서울거리에는 푸르른 나뭇잎이 흔들렸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다. 강하은 역시 변화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덜어내고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는 하은은 이제 센터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 상처를 지닌 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그녀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하은은 특별한 존재였다. 아이들은 하은이 오면 자연스럽게 달려와 품에 안겼고 하은은 그런 아이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보듬어 주었다. 선생님은 냄새가 좋아요. 한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하은은 웃었다. 무슨 냄새인데? 따뜻한 냄새요. 그 말에 하은은 가슴 깊숙한 곳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센터 일 외에도 하은은 새로운 꿈을 품기 시작했다. 작은 북카페를 열고 싶다는 꿈. 민준과 함께 꿈꾸었던 책과 커피,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퇴근 후
하은은 주택가 골목을 다니며 작고 허름한 가게들을 둘러봤다. 그중 한 곳, 오래된 사진관이 문을 닫고 나간 자리를 발견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 좁지만 아늑한 구조. 하은은 직감했다. 여기야. 그녀는 작은 통장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다. 적은 월급을 쪼개 모은 돈, 정부 보조금, 그리고 얼마간의 대출. 쉽지는 않았지만 할 수 없는 일도 아니었다. 여름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하은은 북카페 오픈을 준비했다. 이름은 오래 고민한 끝에 정했다. 민들의 숲. 민은 민준의 이름에서, 숲은 서로 다른 나무들이 모여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모습에서 따왔다.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곳. 그것이 하은이 바라는 공간이었다. 오픈 준비는 쉽지 않았다. 낡은 벽을 고치고 오래된 전선을 교체하고 가구를 새로 들여야 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퇴근 후 밤늦게까지 페인트 칠을 하고 책장을 조립했다. 가끔은 김석진 경위가 들러 도와주기도 했다. 이런 일은 내가 전문이지요. 석진이 웃으며 드릴을 돌릴 때마다 하은은 웃음을 터뜨렸다. 땀과 먼지 속에서 그녀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가볍고 단단했다. 마침내 오픈 날. 작은 북카페는 햇살이 가득한 따뜻한 공간으로 변신했다. 벽에는 민준과 함께 찍은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구석에는 손님들이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이 놓여 있었다. 오픈 첫날,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찾아왔다. 여기가 그 소문난 민들의 숲인가 봐요. 참 아늑하네요. 하은은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다. 작은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내리고 책을 추천해주고 아이들과 그림책을 읽어주는 일상이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하은은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아직 사람들이 오가고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다. 하은은 조용히 속삭였다. 오빠, 나 해냈어. 그녀는 벽에 걸린 민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은은 알았다. 민준이 그녀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 속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공간 속에서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하은은 가게 한켠에 작은 게시판을 설치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 누구든 자유롭게 글을 남길 수 있는 공간. 처음에는 쑥스러워 아무도 글을 남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 둘씩 메모가 붙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 힘들었지만 여기 와서 위로받았어요. 좋은 책을 추천받아 감사해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은은 하나하나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가 만든 작은 공간이 누군가에게 쉼터가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다. 가끔 김석진 경위도 들러 커피를 마셨다. 이 가게 곧 대박 날 것 같은데요. 하은은 웃으며 말했다. 욕심 안 부릴래요. 지금처럼만 조용하고 따뜻하면 충분해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하은 씨는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하은은 살짝 고개를 숙였다. 강한 게 아니라 약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석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여름밤, 창문을 열면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민들의 숲은 그 바람과 함께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다. 하은도 그랬다. 상처를 껴안은 채 넘어지기도 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진짜 강함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임을. 어느 늦여름 오후, 강하은은 민들의 숲 카페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가게에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커피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밖은 장마 끝자락이라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사람들은 그런 날씨에도 따뜻한 공간을 찾아왔다. 하은은 책장 너머로 카페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무심히 바라보다가 한 인물에 시선이 멈췄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낯익은 얼굴이었다. 바로 윤지원이었다. 윤지원은 그동안 소식이 끊겼던 사람이었다. 정연우와 정수아 사건이 터진 후 윤지원은 모든 세상과 인연을 끊은 채 조용히 사라졌었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몰랐다. 그런 그녀가 오늘 하은 앞에 나타난 것이다. 윤지원은 한 손에 작은 우산을 들고 있었다. 여전히 깔끔한 옷차림. 그러나 얼굴에는 세월이 지나며 더욱 깊어진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어머니. 윤지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은아. 짧은 인사였지만 두 사람은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하은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카운터 쪽으로 안내했다. 앉으세요. 따뜻한 커피 드릴게요. 그래 줄래? 윤지원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하은은 부드러운 카푸치노 한 잔을 준비해 그녀 앞에 놓았다. 커피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 느껴졌다. 한참 동안 서로 말없이 커피를 마신 후 윤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이렇게 멋진 곳을 만들었다는 소문을 들었어. 하은은 쑥스럽게 웃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여기서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나누고 있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아주 잘했어.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실 내가 이곳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오랜만에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냈어. 하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윤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었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지냈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스며 있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거든. 세상도, 가족도, 나 자신조차도. 하은은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윤지원은 하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다. 조금 시간이 흐르자 윤지원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하은아, 사실 오늘 이렇게 온 건 내게 부탁이 있어서야. 하은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탁이요?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곳에서 뭔가 작은 일을 하고 싶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정말이세요? 그래.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민들의 숲 같은 공간에서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내 삶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하은은 잠시 말이 막혔다. 그녀는 윤지원이 얼마나 오랜 시간 상처 속에 갇혀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그녀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은은 따뜻하게 웃었다. 그러며 어머니는 언제든 환영이에요. 지원은 살짝 눈가가 붉어지며 말했다. 고마워, 하은아.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윤지원은 민들의 숲의 또 다른 일원이 되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녀는 진심을 다해 사람들을 맞이했다. 아이들과 그림책을 읽어주고 노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청소나 간단한 정리도 도왔다. 사람들은 그녀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태도에 금방 마음을 열었다. 저 아주머니 참 인자하시네. 조용하지만 따뜻한 분이야.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민들의 숲은 더욱 따뜻한 공간이 되어갔다. 하은과 윤지원은 저녁마다 남은 커피를 나누며 하루를 정리했다. 어느 날 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하은아, 있지. 네. 나는 이제야 알겠어. 진짜 가족이란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하은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내게서 배웠어. 그리고 이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은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지원은 그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뢰와 애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가을이 오고 있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바람은 서늘하면서도 상쾌했다. 민들의 숲은 여전히 작지만 단단한 뿌리를 뻗어나가고 있었다. 하은과 윤지원, 그리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껴안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남은 증거로 남아 있었다.
하은은 알았다. 삶은 언제나 완벽할 수 없지만 서로 기대고 함께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가을이 깊어지면서 민들의 숲은 더욱 분주해졌다.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하러 들렀고 직장인들은 잠깐의 휴식을 위해 찾아왔다. 북카페는 작지만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하은은 그런 풍경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나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흐린 오후, 한 남자가 카페 문을 밀고 들어왔다. 하은은 순간 몸이 굳었다. 그 남자는 정수아의 옛 연인이자 정씨 가문의 음모에 깊이 연루됐던 박도현이었다. 박도현은 변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냉정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카페를 둘러보다가 하은과 눈이 마주쳤다. 오랜만이군. 하은은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 여기에 무슨 일로 오셨죠? 박도현은 느긋하게 의자에 앉았다.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다고 하면 믿을까? 하은은 대답 대신 조용히 카운터 뒤로 물러났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윤지원도 뒤늦게 상황을 알아채고 다가왔다. 하은아, 괜찮아? 하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괜찮아요.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커피를 내렸다. 커피를 테이블에 놓으며 하은은 조용히 말했다. 용건만 말하세요. 박도현은 쓴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난 복수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럼 뭐죠? 박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이제 지쳤어. 정씨 가문이 무너진 후 내 인생도 엉망이 됐거든. 하은은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다. 그건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박도현은 가볍게 웃었다. 맞아. 그래서 이제는 다시 시작하려고 해, 과거를 끊고. 그는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너한테 사과하러 왔어. 카페 안은 조용했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조용히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하은과 박도현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하은은 가만히 박도현을 바라보았다. 진심인가요? 진심이야.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민준의 죽음에 대해 나도 책임이 있어. 직접적으로 손댄 건 아니지만 알면서도 눈 감았으니까. 박도현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너처럼 용감하지 못했어. 그래서 도망쳤고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지. 하은은 여전히 그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거짓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박도현은 조용히 일어났다. 이건 내 명함이야. 그는 하은에게 명함을 건넸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은은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았다. 박도현은 고개를 숙이고 카페를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박도현이 떠난 후 윤지원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믿을 수 있을까? 하은은 한참 동안 명함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제 삶을 흔들 수 없어요. 윤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하은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하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하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하은은 민준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민준은 언제나 진심을 믿었다. 사람들의 약함도, 잘못도 받아들이려 했다. 하은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도 그래야겠지. 다음 날, 하은은 작은 결심을 했다. 박도현의 명함을 꺼내 문자 한 통을 보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뿐입니다. 몇 분 뒤 짧은 답장이 왔다. 고맙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하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다. 과거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 갇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민준이 바랐던 삶이었고 하은이 선택한 길이었다. 며칠 후 박도연은 다시 민들의 숲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에 커다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죠? 하은이 묻자 박도연은 수줍게 웃었다. 카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어. 상자 안에는 새 책들과 커피용품, 그리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위한 작은 악기들이 들어있었다. 하은은 놀라며 말했다. 이런 것까지. 예전에 민준이랑 얘기했던 거 기억나서. 박도연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카페 구석에 새 물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서로를 향한 작은 신뢰가 쌓이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창밖으로 불어왔다. 민들의 숲은 여전히 따뜻하고 조용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처 입은 이들은 조금씩 서로를 치유하며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과거에 지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 그녀는 그렇게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겨울의 기운이 서서히 다가오던 어느 아침, 민들의 숲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다.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햇살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가게 안에는 손님들이 삼삼오오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강하은은 커피를 내리면서 한 가지를 느꼈다. 자신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들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날은 민들의 숲 오픈 1주년이었다. 하은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가게 한쪽에는 작은 전시 공간을 마련해 지난 1년 동안 손님들이 남긴 이야기들을 모아놓았다. 따뜻한 메모, 감사 인사,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순간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벽 한편에는 민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앞에는 기억과 희망의 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누구나 자유롭게 추억을 적을 수 있는 책이었다. 하은은 책장을 넘기며 사람들의 메시지를 읽었다. 여기에서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이 공간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은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민준과의 약속을 지켜낸 기분이었다. 오후가 되자 카페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단골 손님들과 동네 이웃들이 몰려와 축하를 건넸다. 김석진 경위도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다. 1주년 축하합니다. 강하은 사장님. 하은은 웃으며 꽃다발을 받았다. 석진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은 씨가 만든 거죠. 석진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이제는 알아요. 이 공간은 제 삶이자 제 선택이에요. 축하 파티가 한창일 때 윤지원도 조심스레 카페에 들어섰다. 그녀는 손에 직접 구운 작은 쿠키 상자를 들고 있었다. 하은아, 축하해. 하은은 지원을 꼭 안았다.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원은 부드럽게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잖아.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과거의 아픔을 함께 이겨낸 동지이자 진정한 가족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가게가 조용해지자 하은은 홀로 남아 정리했다. 그녀는 카운터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았다.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웃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오빠. 그리고 다시 민준이 남긴 진실은 지하에 있다는 말을 떠올렸다. 그 말은 단순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바라보라는 의미였던 것 같았다. 진실은 외면할 수 없는 자신의 아픔과 상처 속에 있었고 그것을 직면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하은은 이제 그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며칠 후 하은은 조용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민들의 숲을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작은 커뮤니티 센터로 확장하는 것이었다. 책과 커피뿐만 아니라 누구든 와서 꿈을 이야기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 하은은 이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독서 교실, 여성들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활동 수업.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은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 혼자가 아니니까. 윤지원, 김석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 곁에 있었다. 서로 기대고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 첫 번째 프로그램은 어린이 독서교실이었다. 하은은 작은 손님들을 위해 동화책을 준비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선생님,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 해줄 거예요?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야기야. 바로 너희들의 이야기. 아이들은 깔깔 웃었다. 하은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 깊이 행복을 느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지만 민들의 숲에는 언제나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하은은 벽에 걸린 민준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오빠, 나 여기서 멈추지 않을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게.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갔다. 하은은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맞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하은의 심장은 따뜻하게 뛰고 있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은은 알았다. 고통과 아픔,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상처를 껴안고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나는 내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나는 내일을 위해 하은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갔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 위에서.